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루이지애나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쪽으로는 멕시코만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루이지애나는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 전통으로 유명하며 프랑스, 스페인, 아프리카 문화가 결합된 곳입니다. 루이지애나 남동부에는 슬로터라는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아름다운 전원 풍경으로 유명하며 주요 농업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00명에 못 미치지만 이곳 사람들은 서로 가깝고 화목하게 지내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근한 마을은 외부인들의 이주를 많이 이끌었으며 슬로터라는 가족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족은 3명으로 구성된 부유한 가정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클레이 플래처, 65세로 비영리 조직인 베턴루지 내전 원탁회의의 관료입니다. 이 조직은 미국 남북전쟁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은 역사가, 학자, 전쟁 애호가, 그리고 남북전쟁과 그와 관련된 사건 및 인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내인 실러 플래처, 64세는 마을 의회 의원으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사람과 알고 지냅니다. 두 부부는 레이시 슬로터라는 36세의 딸이 있습니다. 딸의 건강은 좋지 않으며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고 집에서 요양해야만 합니다. 이 가족은 슬로터 마을 톰대로에 위치한 2층 집에 살고 있으며 이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집 입구는 자갈과 모래가 깔린 시멘트 길로 되어 있으며 주변은 울창한 숲과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웃과의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 프라이빗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곳은 낭만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성공한 부부인 이들은 모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매주 지역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일상 업무 외에도 낚시, 조깅, 여행을 즐기며 때로는 딸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 가정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1월 3일로 돌아가 그 사건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루이지애나는 겨울철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햇볕이 충분했고 낮의 기온은 그리 낮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클레이와 실라 부부는 고요한 마을의 시골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엔진 소리는 조용한 전원지대를 울리며 들렸고 밤하늘에는 차가운 어둠이 깔려 있었으며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톰대로에 위치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차고 뒤쪽에 주차한 후 잔디밭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갔고 열쇠로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두 사람은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 후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던 중 두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딸 레이시가 반나체로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라는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슬픔을 억누르고 신속히 911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2시간 후 응급구조대가 신속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클레이와 실라 부부는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말 동안 여행을 갔다 왔고 딸 레이시는 집에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이가 소파에 누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의 건강 상태가 이전부터 매우 좋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레이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LIS로 줄여 부르는 폐쇄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신경학적 장애로 환자는 신체 움직임과 언어 능력을 거의 완전히 잃어버리고 근육을 제어할 수 없으며 눈빛이나 비언어적 수단으로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비록 신체를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명확하고 사고와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는 이전에도 여행할 때 딸을 집에 혼자 두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으며 이번에는 불행히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마치 화장실 같은 끔찍한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은 레이시가 갈색 가죽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시는 엉덩이가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소파는 배설물과 소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시의 상태는 매우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푸른 꽃무늬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그 티셔츠는 매우 짧아 가슴까지 덮지 못한 채 몸에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레이시의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다리는 교차된 상태였으며 오른팔은 가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서 가지런한 윗니가 보였습니다. 레이시의 몸에는 붉은 반점들이 있었고 얼굴과 전신에는 배설물이 엉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귀, 피부에는 모기에게 물린 자국이 가득했고 피부의 궤양과 상처는 심하게 부패되어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괴사된 상처 위로는 구더기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서히 시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은 응급대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들은 생전 보지 못한 공포에 사로잡혀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견디지 못하고 즉시 레이시가 이미 사망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응급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분 후 밤의 고요함을 깨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팀이 대거 출동하여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곧이어 검시관인 ULBcom 이 현장에 도착했고 본격적인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시가 앉아있던 소파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집안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집안 가득 퍼진 악취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했습니다. 레이시가 앉아있던 소파는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 앞에는 검은색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티슈, 탈크 파우더 같은 물품들이 놓여 있었고 탈크 파우더는 화장품이나 베이비 파우더 등에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또한 코 스프레이, 로션, 뚜껑이 있는 상자, 그리고 어릴 적 레이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클레이와 실라 부부가 딸 레이시를 돌볼 때 사용한 물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사이의 바닥에는 낡은 DVD 케이스 2개가 있었는데 표지를 보아 그것들이 어린이용 영화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이시에게 있어 영화 감상은 몇 안 되는 오락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파 옆에는 회색 옷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레이시의 옷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간단한 변기가 있었는데 레이시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소파 주변이 그녀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의 체중은 43.5kg에 불과했으며 이는 유럽 성인 여성의 정상 체중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시는 세균성 감염에 의한 궤양, 욕창, 코로나19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장기간 영양결핍으로 인한 급성 영양실조와 골수염으로 인한 폐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시간은 발견되기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추정되었으며 레이시의 위장에는 소파의 스펀지와 신체의 배설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시관 비캠 박사는 레이시가 폐쇄 증후군을 앓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환자는 스스로 식사할 수 없으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레이시가 이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녀는 사망하기 전 극심한 고통과 신체적 고문을 겪었을 것입니다. 레이시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등과 엉덩이는 검게 변해 피부를 알아볼 수 없었고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큰 욕창이 있었으며 상처는 배설물과 뒤섞여 소파의 스펀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가죽 소파에 완전히 달라붙어 마치 몸이 소파와 하나로 융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파 쿠션은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등받이 부분은 마모되어 있었으며 팔걸이와 등받이의 갈색 가죽은 달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레이시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소파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레이시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고 사회적 공포증이 심해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레이시의 부모를 신문하여 왜 딸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부는 항상 딸을 세심하게 돌보며 자주 씻기고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라 씨는 딸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져 거실을 떠나지 않고 소파에서조차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이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소파에 수건을 깔아 배설물과 소변을 흡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또한 딸이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의사를 찾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레이시가 살아있을 때 정신 상태는 매우 좋았으며 움직임이 불편하긴 했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시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인 샘 다킬라는 부부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레이시가 사망 전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원인이 부모의 무관심이나 자녀를 방치하여
가족의 짐을 덜려는 시도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후 비캠 검시관은 누즈네이션의 영향력 있는 기자 애슐리 벤필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설물, 하수구, 정화조,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냄새는 인생에서 처음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신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시신은 기본적으로 액체 배설물과 소변이 가득 찬 구덩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패한 시신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죽음과 부패를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고문당한 인간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허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레이 씨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썩어갔습니다. 그 하수구 같은 곳, 그 소파 위에서 이것은 제가 겪어본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레이 씨의 부검을 마친 후 한 주 내내 고통을 겪었고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레이 씨의 살해는 제가 본 가장 심각한 의료 방치였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다른 형용사나 부사가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된 의료 방치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부모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클레이는 전혀 무관심했고 마치 죽은 사람이 그의 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신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인 채 약간의 슬픔을 표현하며 몇 방울의 의미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직감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고 제가 접했던 다른 사건의 유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레이 씨가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고 그저 근처에 놓인 작은 사탕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위에는 소파에 노란 스펀지와 배설물이 가득했습니다. 레이 씨의 아버지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마을의 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부부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원한다면 딸을 위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딸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심리적인 원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소파를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딸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 있을 뿐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여겼습니다. 사건 후 마을의 경찰서장 제프리 트레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6년 동안 경찰서장을 했고 그동안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본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른 수사관들도 이 사건의 끔찍한 성격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밤에 잠을 이루거나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레이 씨는 1986년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으며 사망 당시 36세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계속 부모님과 함께 집에 머물렀고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7년 전인 1995년에 가족은 슬로터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톰데로에 있는 2층 집에 정착했습니다. 이사한 후 19세였던 레이 씨는 활기차고 사랑스러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1997년 그녀가 10대일 때 레이 씨는 한 교회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레이 씨는 여전히 건강했고 스포츠를 좋아했으며 학교의 배구팀에 참여했습니다. 그부들에게 레이 씨는 귀엽고 친절한 소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레이 씨에게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래의 감정이나 10대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디즈니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이 씨는 또한 점점 자신이 또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없고 자발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며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한 감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레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반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레이 씨는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누구나 레이 씨가 평범하고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졸업 사진을 찍은 후 그녀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레이 씨는 집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는 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에 속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질환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며 친구가 거의 없고 제한된 관심사와 반복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언어 및 지적 발달에 뚜렷한 이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레이 씨는 점차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졌고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심리 상담을 받거나 집에 머무는 것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마지막 진료는 2001년 16세 때였고 그 이후로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레이 씨는 병원을 찾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아침, 이 사건이 처음으로 공공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기괴하고 잔혹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의 막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후 많은 사람들이 두 부부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딸이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다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이 두 부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레이 씨의 아버지와 같은 조직에서 일하는 동료 존 포츠는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이 부부를 매우 존경했지만 그들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들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츠는 그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두 사람이 딸이 고통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이 씨의 집 근처에 살던 이웃 로버트 블레이즈는 말했습니다. 레이 씨는 친근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14살쯤부터 부모가 혼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레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1년이었는데 그녀는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창백한 피부와 매우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아들에 따르면 레이 씨는 매우 똑똑하지만 다소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더 관심을 보였으며 주변 사람들이 자동차 경주나 스타를 우상화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유아용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아들은 저는 레이 씨와 잠시 교류한 적이 있지만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17세, 18세였을 때 라고 회상했습니다. 레이 씨의 성격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지만 동시에 친구를 찾고 싶어 했으며 그런 그녀는 항상 스스로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로버트 씨는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전인 2017년에 저는 레이 씨의 아버지에게 그녀의 소식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레이 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녀가 이사를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아니요, 레이 씨는 여전히 여기 있고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클레이는 화제를 바꾸며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보였고 저는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레이 씨가 마을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이 씨의 부모에 따르면 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완전히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12년 전, 즉 2010년에 두 부부는 딸의 상태에 대해 의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부부는 의사에게 딸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딸은 매우 내성적이 되어 소파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의사는 레이 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보면 레이 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거실의 운명적인 소파에서 고통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후 검찰 측 디어키어는 두 부부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할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2급 살인은 형법상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사전 계획 없이 저지른 행위를 말하며 1급 살인보다는 명백한 악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급 살인은 주로 고의적 살인, 심각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살인 등을 포함합니다.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2급 살인죄의 판결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급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검찰 측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고 대배심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배심원들은 레이 씨가 소파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온통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괴사로 인해 썩어 들어갔으며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배심원들에게 극도의 불편함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대배심은 부부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36시간 후 두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최종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석방 후 두 사람은 모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마도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들을 깊은 슬픔과 후회 속으로 빠뜨린 것일 겁니다. 행복한 시간처럼 보였던 그들의 삶은 영원한 후회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며 변호사는 그들을 대신해 부부는 이미 충분히 큰 고통을 겪었으니 더 이상의 상처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판은 2023년 2월 6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3년 6월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5월 30일 청문회에서 캐스린 존즈 판사는 부부에게 적용된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검사인 디어키어는 새로운 혐의로 부부를 기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레이 씨의 부모가 사면 없이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2월 6일 검찰 측은 최대 40년형의 과실치사 혐의를 제안했습니다. 레이 씨의 부모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 40년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2급 살인죄가 적용되었을 경우 그들은 사면 없이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며 과실치사로 유죄를 인정하면 40년 후 사면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운이 좋아 살아남는다 해도 100세가 넘을 것입니다. 부부의 형량은 2024년 3월 2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레이 씨에게 그 사랑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비극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현실에서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해방이었고 그녀는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